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진짜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업무 보고 쇼핑하고 너무 편해졌죠. 기술 발전 덕분에 우리 삶이 이렇게 편리해졌는데 근데 또 바로 그 기술을 악용하는 그림자도 점점 더 짙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 있잖아요. 이게 그냥 교묘해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한 편의 범죄 드라마처럼 진짜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그야말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대요. 그 심각한 수치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무섭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의 실태, 그리고 그 이면의 작동 방식이죠. 청취자 여러분께 미리 공유해드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실태와 대응,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핵심 정보, 그리고 통찰을 저희가 쏙쏙 뽑아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피해 규모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또 주로 어떤 분들이 표적이 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기범들이 쓰는 최신 시나리오는 대체 뭔지, 이걸 명확히 파악해서요. 여러분 스스로 또 소중한 분들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지금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코로나19 팬데믹 때 국경 간 이동이 좀 제한됐었잖아요. 그래서 해외 거점 범죄 조직 활동에 잠시 좀 주춤하는 데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 활동이 다시 폭발적으로 늘면서 피해 규모가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를 보면 그 심각성이 숫자로 딱 나오는데요. 그 연도별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피해액 이걸 비교해 보면요. 2024년에는 3,909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2025년 같은 기간에는 무려 7,766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7,766억이요?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지네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2배라니. 이건 그냥 증가세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렇죠. 이 증가율 자체가 너무 가파르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이런 추세가 만약 연말까지 쭉 이어진다 그러면 올해 전체 피해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별 피해액 추이를 보면 이게 얼마나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지가 더 잘 보이는데요. 2025년 5월 피해액이 1,033억 원, 6월에는 1,087억 원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7월에는요, 무려 1,345억 원까지 치솟았어요. 와, 1,345억이요. 네. 이 7월 피해액 1,345억 원은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피해 금액입니다. 진짜 매달 신기록 세우는 것처럼 보일 정도니까 상황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매달 역대 최대 피해액이라니. 와, 진짜 소름에 돋네요. 피해 규모도 엄청난데 그럼 도대체 누가 이렇게 급증하는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특정 연령대나 집단이 좀 더 취약하다거나 그런 경향이 있나요? 네, 그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50대 이상 중장년층,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경찰청 통계를 보면 이 변화가 더 확 드러나는데요. 전체 기관사칭형 사기 피해자 중에서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2023년에는 한 15%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2024년에는 이게 무려 35%로 껑충 뛰었습니다. 왜 유독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이런 기관사칭형 사기의 주요 타겟이 되는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50대 이상 연령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생 모아온 자산 규모가 좀 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범들 입장에서는 한 번 딱 성공하면 더 큰 금액을 빼낼 수 있는 고수익 타겟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둘째는 동시에 이 연령층이 그 악성 앱 설치 유도라든지 피싱 사이트 접속 유도 같은 최신 정보기술, IT 기반 사기 수법에 상대적으로 좀 익숙하지 않거나 방어력이 약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보안 강화해야 한다, 앱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러면서 악성 앱 설치하라고 하면 그냥 무심코 응하기 쉬우신 거죠. 네네. 여기에 더해서 2세다가 가진 어떤 공권력이나 기관에 대한 일정 수준의 신뢰감 혹은 좀 두려움 이런 걸 역용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인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이런 전화 받으면 일단 당황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기 쉽잖아요. 그 심리를 딱 파고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산은 많은데 디지털 환경 변화에는 상대적으로 좀 취약할 수 있다. 그리고 기관에 대한 어떤 심리적 장벽
이 세 가지 요소를 범죄자들이 아주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거죠. 자산 규모랑 그 디지털 환경 적응력의 차이, 거기다 기관에 대한 심리까지 이용한다니. 와, 진짜 약점을 아주 철저하게 파고드네요. 이거 뭐 끔찍할 정도로 계획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문자 메시지로 이상한 인터넷 주소 하나 딱 보내서 누르게 하는 좀 그런 단순한 방식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완전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과거의 그런 단발성 링크 클릭 유도나 뭐 단순 정보 요구 방식은 이제 거의 뭐 구식 수법이 되어가고 있어요. 요즘 확 늘어나는 건 뭐냐면 여러 명의 사기범이 각자 뭐 검사, 수사관, 금융기관 직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딱딱 나눠가지고 피해자가 의심할 틈을 안 주도록 아주 정교하게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 이게 바로 시나리오형 수법입니다. 시나리오형 수법이요? 네. 시나리오형이란 말 그대로 마치 잘 만든 연극처럼 뭐 도입,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단계별 흐름을 가지고 피해자를 점차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결국엔 금전적 피해를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한 사람한테 속는 게 아니라 마치 뭐 거대한 시스템이나 절차 안에 내가 딱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저항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야, 정말 한편의 연극처럼 치밀하다니 듣기만 해도 좀 등골이 오싹해지네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부터는 더욱 집중해 주셔야겠습니다. 사기범들이 대체 어떤 각본으로 어떤 대사로 우리를 속이려 드는지 경찰청에서 최근 급증하는 신종 범행 시나리오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딱 6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어요. 지금부터 6가지 키워드를 하나씩 자세히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키워드를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딱 사기 전화 받았을 때 이거구나 하고 알아차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사건 조회입니다. 사건 조회? 이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주로 뭐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면 홍길동 씨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5호 검사입니다. 지금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 수사 중인데 홍길동 씨 명의 계좌가 범죄자금 세탁에 이용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사건 내용을 확인해야 하니까 저희가 보낸 공문에 있는 사건 번호로 검찰청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서 조회해보세요라거나 아니면 수사 진행 상황 확인하시려면 이 링크 클릭해서 본인 인증하고 사건 내역 확인하세요. 와 같이 특정 웹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물론 이 웹사이트나 앱은 전부 가짜죠. 아하, 검찰청, 경찰청 같이 누구나 좀 믿을 만한 기관 이름을 팔아서 처음부터 의심의 벽을 허물고 뭔가 되게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거군요. 사건 조회라는 말 자체도 되게 위압적이면서도 그럴듯하게 들리고요. 아, 진짜 교묘한 시작이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네, 첫 단계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얻거나 피해자를 좀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다음 단계인 보안 요청으로 넘어갑니다. 보안 요청이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보안을 지켜달라는 건가요, 혹시? 네,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 목적은 피해자를 아주 철저하게 고립시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보안 유지가 생명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더 나아가서는 내부에 공모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은행 직원이나 심지어 동네 경찰관에게도 문의하거나 도움 요청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피해자가 외부로부터 조언이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와, 경찰이나 은행원까지 믿지 말라니요. 이거는 뭐 완전히 피해자를 심리적인 섬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려는 거네요. 주변에 기댈 곳 하나 없게 만들어서 오로지 그 사기범 말만 듣도록 하려는 아주 악랄한 심리적 고립 전술이네요. 아, 진짜 무섭습니다. 자, 이렇게 고립시킨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키워드가 궁금하네요. 세 번째 키워드는 약식 조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피해자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거죠. 약식 조사, 조사를 좀 간단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그런 뉘앙스로 접근해서 피해자를 회유하는 동시에 압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대로라면 지금 당장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강도 높은 조사 받아야 하는데 현재 수사 상황이랑 당신 협조 태도를 고려해서 약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는 혐의가 좀 중해서 원칙적으로는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데
당신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잘 따르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 달콤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달콤한 제안처럼 들리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단, 수사 보완을 위해서 지금부터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 주로 특정 모텔이나 원룸 같은 곳이에요. 거기로 이동해서 다음 지시를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식입니다. 아니, 편의를 봐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외부 연락 완전히 차단시키고 특정 장소에 거의 가둬두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불구속이라는 당근을 딱 주면서 불안감을 막 키우고 동시에 물리적으로도 통제하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데요. 불안한 상태에서 고립되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노리는 거군요. 그럼 네 번째 단계는 뭔가요? 이제 슬슬 좀 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자산 검수입니다. 이제 사기범들이 진짜 본색을 드러내고 범죄의 최종 목적인 금전 편취를 시도하는 단계죠. 자산 검수. 어떤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나요? 이것도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계좌 있는 자금이 불법 자금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선의의 자산인지 저희가 검수해야 합니다. 라거나 범죄 조직이 당신 계좌를 지금 노리고 있으니 모든 자산을 안전한 국가 안심 계좌로 옮겨서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그러면서 가지고 계신 모든 예금 해지에서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이체하십시오. 또는 혹시 모를 피해 막으려면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그 돈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저희가 안내하는 대로 대출 신청해서 그 금액 이쪽으로 보내세요. 라고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겁니다. 검수나 보호라는 말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려는 시도를 하면서 결국은 피해자 스스로 돈을 꺼내서 사기범한테 갖다 바치도록 만드는 거네요. 야, 대출까지 받게 하다니 정말 악랄함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다섯 번째 키워드는 휴대전화 개통입니다. 이건 범죄의 흔적을 지우고 또 피해자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라고요? 자기 전화기 놔두고 왜요?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수사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휴대전화는 도청이나 감청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한 수사 진행을 위해 저희가 제공하는 보안폰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라거나 수사 관련 모든 연락은 보안성이 강화된 특정 해외 메신저, 예를 들면 텔레그램 같은 거요. 그걸로만 이루어져야 하니 새 휴대전화 개통해서 이 앱 설치하고 이쪽으로만 연락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때로는 아예 기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괴하라고 지시하기도 하고요. 경찰의 통신 기록 추적 피하려는 목적도 있고 텔레그램처럼 추적 어려운 메신저 써서 자기들끼리 연락 기록 안 남기려는 거군요. 게다가 피해자가 외부랑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휴대폰까지 통제해서 완전히 그냥 자기들 손아귀에 넣으려는 의도네요. 와, 정말 점점 더 옵지어오는 느낌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가장 좀 극단적인 단계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키워드는 사생활 통제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피해자는 거의 심리적으로 완전히 장악당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생활 통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통제인가요?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정말 상상 이상의 요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매일 있었던 일을 상세히 적은 반성문을 작성해서 사진으로 찍어 보내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거나 우리가 허락하기 전에는 절대 휴대전화 사용하거나 외부랑 접촉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먼저 보고하고 허가를 받으십시오. 같이 거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는 극단적인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잠자는 시간, 식사 시간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성문 제출에 휴대전화 사용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고요? 아니, 이건 금전적인 피해를 넘어서 그냥 한 사람의 인격이랑 자율성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네요. 피해자의 심리를 완전히 장악해서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진짜 충격적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자, 이렇게 6가지 키워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조회, 보안 요청, 약식 조사, 자산 검수, 휴대전화 개통, 그리고 사생활 통제. 이 6가지 키워드는 정말 반드시 기억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6가지 키워드는 사기범들이 짜놓은 그 시나리오의 핵심 단서들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는데 대화 중에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6가지 키워드 중 단 하나라도 좀 유사한 내용이나 요구사항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순간 아, 이게 바로 그 시나리오형 보이스피싱이구나 하고 즉시 인지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혹시 진짜 기관이면 어쩌지? 이런 생각에 망설이거나 대화를 계속 이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유일하게 올바른 대응은 그 어떤 설명이나 변명도 할 필요 없이 즉시 통화를 끊는 겁니다. 딱 끊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좀 불안하거나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121 경찰청이죠. 아니면 1332 금융감독원입니다. 이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범이 알려준 번호나 걸려온 번호로 다시 전화하는 건 절대 금물이고요.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지침입니다. 즉시 중단하고 공식 채널로 확인한다. 이게 핵심이죠. 덧붙여서 이런 신종 사기 수법이나 실제 피해 사례, 그리고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최신 정보는 경찰청에서 매월 발간하는 웹매거진 월간 피싱 제로라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꾸준히 확인하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사기 수법이라는 게 뭐 바이러스처럼 계속해서 변종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 번 알았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경각심을 유지하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팬데믹 이후 다시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 이걸 확인했죠. 특히 상대적으로 자산이 좀 많고 최신 IT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노린 기관 사칭형 사기가 2배 이상 급증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기 수법이 단순 링크 클릭 유도나 정보 요구를 넘어서 여러 인물이 등장하고 아주 치밀한 각본에 따라 진행되는 시나리오형으로 진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핵심적인 6단계 위험 신호, 즉 사건 조회, 보안 요청, 약식 조사, 자산 검수, 휴대전화 객통, 사생활 통제라는 키워드를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결국 이런 위험이 존재하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미리 아는 것, 그게 피해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적의 전략을 알면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정보가 청취자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나 아니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좀 어려움을 겪는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 특히 그 6가지 키워드랑 대응 방법을 꼭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검찰이라면서 이런 말하면 바로 끊으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정말 큰 예방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결국 디지털 환경의 편리함, 그 이면에는 늘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함께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주의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서로에게 알려주고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우리를 노리는 매우 정교하고 치밀한 사기 시나리오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기술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죠. 인공지능을 비롯한 여러 기술들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사기범들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또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악용해서 우리를 속이려 할까요? 어쩌면 정말 내 자녀, 내 부모랑 똑같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오거나 위조된 공식 문서나 영상통화 화면을 너무나 진짜처럼 만들어내서 우리를 강쪽까지 속이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기술의 발전이 이 사기 수법의 진화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아본 내용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위협에 대해 경계하고 변화하는 사기 수법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의심하고 확인하고 차단하는 이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